무엇이 품위 있는 단순함인가? 만족을 모르는 소비 심리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고 다양한 대안도 등장했다. 10년에서 15년 전쯤에는 단순하게 살기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했다. 이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베스트셀러 도서도 여러 권 나왔다. 오늘날 단순하게 살기는 그냥 여러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얼마 전 나는 구글에서 단순하게 살기를 검색했는데 대부분 스칸디나비아풍 가구를 파는 웹사이트나 실내 디자인 웹사이트로 연결되었다. 잠시 그 사이트를 둘러본 결과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단순하게 살려면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제와 검소를 추구했던 단순하게 살기 운동이 왜 또 다른 유행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주로 부유하고 문화 자본을 지닌 중상류층을 겨냥했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단순하고 멋지게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기꺼이 시간을 들여 명상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단순하게 살기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당장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야만 하니까. 철학자 제롬 시글은 단순하게 살기 운동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자기계발 이념으로 퇴보하고 말았다고 결론지었다. 운동이 담고 있던 메시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기 때문은 아니다. 시글은 단순하게 살기 운동이 처음부터 또 하나의 자기계발 이념으로 퇴행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일부 특권층에게 행복의 수단을 제공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진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민도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색도 없던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철학적 알맹이가 없었다. 품위 있는 단순함에서 시걸은 더 단순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를 그려 보이려 했다. 그는 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경제적, 정치적 토대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대어 오늘날의 경제 사상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300년 전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무척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바로 경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시걸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 모두 경제의 목적이 점점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다고 답한다. 오히려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경제학자는 좋은 삶이란 개인이 소망하고 좋아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 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좋아하는지는 상관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따라 시걸은 우리의 소망을 이성을 통해 특히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되도록 부유해지고 싶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돈만 쫓아서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좋은 삶을 사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다. 19세기 중반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소박한 삶을 실험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단순한 삶을 옹호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 역시 우리가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매우 적은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한다고 말했다. 시걸은 소비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리 지닌 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일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일의 가치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5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거나 더 심하게는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일로부터 그리고 삶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스스로 아나키스트 인류학자라 부르는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오늘날 세상에는 사회적 순기능이라고는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허튼 직업들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허튼 직업은 가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양적인 면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나 되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동안 의미 없는 일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지 성찰할 기회조차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토론하고 성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신공공관리와 린 생산 방식 같은 개념을 세운 경영적 사고는 우리가 일의 본질적 측면에 마음을 쓰는 대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같은 투자 효율성의 측면만 생각하게끔 했다. 우리가 무엇이 의미 있는지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가가 중요하다. 시골은 여가를 특별한 훈육을 거쳐 습득할 수 있는 예술의 한 형태라고 찬양한다. 여가라고 해서 꼭 특별한 목적 없이 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의례화된 풍속이나 관습도 얼마든지 여가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유대인인 시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던 안식일이 훌륭한 여가가 된다.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하나의 의례로 자리 잡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함께하며 같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할 때는 잘 품지 않았던 질문을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의례는 종교 공동체의 울타리나 시민문화센터, 성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해당한다. 이 책의 다음 장에서 나는 이러한 의례화된 관습에 대해 자세히 다루려 한다. 그것이 어떤 미학적 방식으로 우리 삶을 담아낼 틀을 제공하고 일상을 풍부하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도록 돕는지 이야기할 생각이다. 공동체의 삶을 책임지는 적극적 자유. 지금까지 우리는 한계를 모르는 소비사회의 특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 그리고 절제 없는 소비사회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깊이 있게 분석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역사적, 정치적 전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자기 절제의 기술이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미학적 관점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이며 절제가 힘든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가치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절제의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살기 운동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지만 현실에서 단순하게 살기 운동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다. 단순하게 살기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 정말 단순하게 살려면 개인이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제대로 알려면 토론을 하거나 민주적인 제도를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개인적인 삶 역시 타인이나 사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자. 개인과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둘은 사실상 상호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는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보다 잘 보장한다. 그렇기에 개인이 더 많이, 더 벌기 위해 쉼없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가꾸는 일도 꽤 도움이 된다.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는 데다가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공원과 쾌적한 광장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자기만의 정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훌륭한 도서관과 박물관, 편리한 대중교통을 갖춘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번영하는 삶이라 말한 삶의 토대를 갖춘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는 남성 자유시민들이 함께 모여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며 삶을 즐길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여성과 노예의 예속에 기댄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착취 없이도 이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다.
시글은 좋은 책을 읽는 일은 단순한 삶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으면서 독서의 기쁨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말한다. 나도 동의한다. 다만 책을 읽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책을 읽으려면 충분한 여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절제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누구도 저절로 절제의 기술을 터득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절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노은의 이면에 놓인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결정한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나 역시 그런 자유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근본적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자유가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욕망과 충돌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제하려는 사회의 압력에 개인의 자유를 희생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소극적 자유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전부도 아니다. 소극적 자유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이다. 하지만 자유에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 읽고, 쓰고, 계산하고, 추론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 역시 기꺼이 책임지는 바로 그런 자유 말이다. 적극적 자유를 누리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통찰력과 비판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자유는 연대의식도 포함한다. 사실 연대의식이야말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이다. 절제의 기술은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 앞에 놓인 무언가를 기쁘게 내려놓는 마음이다. 누구도 단 하나도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개인과 개인의 지난한 투쟁의 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럴 때 자유는 오직 강자의 전유물이 된다. 어찌 보면 자유와 강제 사이의 딜레마가 모든 교육의 핵심이다. 자유로울 능력을 익히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강제받을 필요가 있다. 정치적 문제를 토론할 때마다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지금까지 우리는 절제의 기술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주장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기를 바란다. 그 주장들을 타당하게 여긴다면 절제의 기술과 내려놓기의 즐거움을 배우는 일이 심리적으로 현명하고 실존적으로 중요하며 윤리적으로 좋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사실 그 주장들이 전부 실용적이거나 매력적이지는 않다. 절제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개 절약과 검소, 집중력과 품성, 고집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삶이 다소 몸이 건조하고 우울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쾌락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 삶의 미학적 차원은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다룰 주제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제에서도 큰 즐거움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 한다. 혹시 조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널리 퍼진 유행어인 포모의 반대말이다. 우리는 내려놓는 일과 뒤처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좋은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가 가지 않는 길에서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놓치기 마련이다. 그러니 두 갈래 길을 동시에 다 걷겠다고 애쓰는 건 헛수고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포모가 아닌 조모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사람 대부분은 단순함에 깃든 아름다움을 안다. 엄격한 형식을 따라 17음절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하이쿠가 골치 아픈 구조로 길게 쓰인 시만큼이나 감동적일 수 있다. 소박한 반주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른 노래가 복잡한 음으로 구성된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울 수 있다. 과학에서도 아주 단순하고 조화로운 이론일수록 굉장한 심미적 호소력을 지닌다.
가장 유명한 예가 DNA 이중 나선 구조이다. 이 구조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던 분자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이를 우아한 분자라 불렀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DNA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 이론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술이든 과학이든 복잡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정밀하고 복잡한 논증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와 수준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완벽함과 정밀함을 이루는 공식이 존재하지만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을 다루는 윤리학과 심리학에서는 그런 공식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정밀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성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 분야의 특성에 따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밀하게 개념을 표현한 것이 이상적이다. 어떤 분야의 단순함과 정밀함 정도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경험도 필요하다. 내가 몸담은 심리학 분야에서 보면 단순하고 정밀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경험과 식견이 쌓여야 길러진다. 대학교에 들어와 첫 과제물을 제출하는 학생들은 대개 무겁고 학술적인 문체로 쓰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 들고 경험 있는 교수들은 훨씬 더 가볍고 더 우아한 형식을 찾아낸다. 어려운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은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예술도 과학과 마찬가지여서 단순함의 미학은 메시지가 정밀하게 전달되도록 돕는다. 이는 상당히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예술은 제멋대로이고 직관적이지만 과학은 엄정한 방법론을 따른다고 믿지만 예술 역시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창조될 때가 많다. 일정한 틀과 형식이 오히려 자유로운 창조성을 돕는다는 증거도 많다. 예술가가 직접 창작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한계없는 자유는 우리를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시킨다. 틀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뿐이다. 시인이자 영화 제작자인 예르겐 레트도 이 점에 동의한다. 2016년 나와 대화할 때 그는 게임의 규칙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술적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의 규칙은 견고한 형식과 구조를 제공하는데 바로 그 공간 안에서 예술가는 우연의 선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 일부를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규칙으로 제한해야 한다. 레트는 다음 두 가지 신조로 이런 철학을 표현했다. 삶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삶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죠. 레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가는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예술은 단지 주관적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예술가와 과학자는 비록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같은 것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레트는 인류학자 브로니슬라브 말리노브스키가 개척한 연구 방법을 충실하게 따른다. 말리노브스키는 자신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싶었던 부족과 함께 어울려 산 최초의 인류학자이다. 이 방법을 따라서 레트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4단계로 정리했다. 분야를 찾는다. 한계를 설정한다. 조사한다. 그리고 쓴다. 이 방법이 타당하다면 예술 활동의 전제 조건은 결국 선택과 한계 설정의 과정이다. 이처럼 어떤 것에서는 손을 떼고 놓아버리기로 선택해야만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은 우리가 세상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일종의 과학 프로젝트나 예술 프로젝트로도 볼 수 있다.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미셸 푸코는 이를 두고 실존의 미학이라 불렀다. 그는 이 실존의 미학을 통해 진선미의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삶의 예술 개념을 고대 철학에서 다시 살려냈다. 푸코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길 것을 당부한다. 어찌 보면 다소 위험하고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한다.
삶을 미학화하는 말 같기도 하다. 방탕한 예술가가 그리하듯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삶만을 예술작품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푸코가 말한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로이스트 루프가 윤리적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형성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로서 삶을 이해할 때 미학은 윤리적 삶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윤리적 삶을 살아갈 전제 조건이 된다. 삶을 위한 미학적 형식이 없다면 윤리적 의무를 실천할 수 없다. 제한이 없다면 의무도 없다. 규칙이 없다면 게임도 없다. 어떠한 규칙도 제한도 없는 세상에서는 그저 강한 자들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기 마련이니까.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형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고찰의 뿌리에 놓여 있는 질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 방법이다. 전자는 개인이 직접 의지를 발휘해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후자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다. 우선 의지를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자. 앞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선택의 역설 문제를 살펴보았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자유가 계속 늘어나는 일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찬양되는 사회 분위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지의 질과 관계없이 양만 무조건 많아지면 자유의 폭도 넓어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000가지 나쁜 선택지 가운데 100가지를 고르느니 2가지 좋은 선택지 사이에서 한 가지를 고를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늘어놓고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긴다.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을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런 사고는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불필요한 선택지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 의지를 단련해 절제의 기술을 터득할까? 슈워츠는 자기 개발서의 어조를 흉내내어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한다. 여기에서는 그중 몇 개를 골라 소개해 보겠다. 첫째, 선택해야 할 때를 선택하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모조리 직접 선택하려 들지 말라. 모든 상황이 선택의 순간이 된다면 정신이 너무 피곤할 것이다. 때로는 습관에 기대는 게 낫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습관과 틀이 전혀 없는 삶이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오직 최고만 좋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어떤 것이 내게 썩 만족스럽다면 그건 좋은 게 맞다. 무조건 최고만 쫓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무시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오히려 최고만 바라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때가 더 많다. 어느 순간 최고로 여겨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구식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슈워츠는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관계 능력이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말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처방전이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대개 뒤집을 수 없다. 설령 뒤집을 기회가 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얽힌 결정일수록 더 그렇다. 가족과 연인에게는 변함없이 헌신해야 하며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넷째, 감사하라. 말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중요하다. 백합과 새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생각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겔스테드가 나무에 대해 노래한 시를 떠올리는 건 어떤가?
절제의 기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예천한 많은 사례가 있다. 다섯째, 무언가에 중독될 때는 쾌락 쳇바퀴를 떠올려라. 앞에서 우리는 쾌락 쳇바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개념을 피상적으로만 안다 해도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 얻으면 어찌 될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몹시 원하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새로운 차든 휴가지 숙소를 예약하든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큰 행복이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아예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적어도 그 성향을 경계할 수는 있다. 맞다. 원래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정원을 지켜보는 대신 자기 집 잔디를 깎고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최고급 물건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속물 근성은 무시해라.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값싼 누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한다. 이제껏 먹었던 최고의 식사 메뉴 중 하나는 어느 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포카치아 빵이었다. 그 빵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간절히 원했던 지방과 소금,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처럼 사소하고 값싼 것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한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이 충고야말로 내가 절제와 관련해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하다. 슈워츠의 요지이기도 한데 이 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훈육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 무언가를 덜 원하고 내려놓고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순에 가깝다. 정말이지.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려면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직접적인 방법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든지 계속 원해도 된다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꺼이 내려놓는 절제력을 기르고 의지력을 키우는 일이 가능할까? 아마 몇몇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방식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제도와 조직, 기술,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이런 형식들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형식 없는 자유는 없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절제하는 환경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 아마 미학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쉽게 말해 의례를 떠올리면 된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의례가 사회적 관계를 위한 규정으로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의례에는 중요한 미학적 차원이 있다. 성당의 예배나 결혼식 같은 의례는 왠지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상기시켜준다. 더글러스에 따르면 의례는 사회를 지탱한다. 의례가 없는 사회는 사회답지 못하다. 구성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다. 의례는 사회적, 공적 삶의 형식을 부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탈의화 현상이 극심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 덕택에 개인이 해방되어 보다 창조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지만 형식 없는 완전한 자유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대 사회가 의례라는 틀을 통한 전환보다는 경험이라는 열린 문턱을 따라 삶의 주기를 꾸린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의례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대부분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탄생과 청소년기, 결혼, 죽음 같은 인생의 주요 전환기도 마찬가지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의례도 있지만 과거에 지냈던 권위는 대체로 거의 다 사라졌다. 공동체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례 절차를 따르는 대신 당사자가 직접 의례 여부와 형식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의례를 디자인한다. 이런 경향은 대표적으로 결혼과 출산에서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한 날에 분만을 유도하거나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하는 것이다.
개인은 수많은 선택지를 손에 쥔 소비자가 되어 제공된 메뉴에서 이것저것 선택해 삶을 조리한다. 그 결과 그냥 자연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기든스는 오늘날처럼 의례의 영향력이 줄어든 현상으로 인해 개인이 생애 전환기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사회적 심리적 토대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묻는다. 그는 전통적인 통과 의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 개인의 삶을 더 넓고 실존적인 문제와 연결해주며 의례의 참가자들이 더 광활한 우주적 힘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의 탈의례화는 바꿔 말하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유대가 약해졌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은 종종 개인화와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위험성을 품고 있다. 모든 사회는 사람들이 보다 문명화된 형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도록 돕는 의례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의례는 개인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경건하게 치를 때처럼 사람들이 공적 공간에 모여 의례화된 형식을 따라 행동하는 일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결코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철학자 앤서니 홀리데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례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적인 도덕 가치라고 주장한다. 물론 모든 의례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의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회여야 도덕성도 발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홀리데이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의례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 역시 그런 의례에 포함된다. 홀리데이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 그는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옹호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싸우는데 오랜 시간을 바쳤고 영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무려 6년을 보냈다. 홀리데이의 사상은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서 영감을 얻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는 삶의 형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홀리데이는 진실과 정, 의례에 대한 존경 같은 보편적인 도덕 가치가 있을 때 문명화된 삶의 형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홀리데이가 의례가 없다면 도덕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의례가 있을 때 비로소 언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집단적 차원에서도 삶은 미학적 형식이 윤리적 형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의 형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의례를 갖춘 문화 생태계를 창조해야 한다. 그런 의례는 모든 문화에 있다. 이를테면 생일을 축하하며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행위도 훌륭한 의례이다. 개인이 자기 삶의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의례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집단적인 차원에서 특히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문화와 환경을 가꾸면 테크놀로지의 위협에도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일에는 굳이 어렵고 복잡한 심리학 이론이 필요 없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애덤 알터가 지적한 것처럼 온갖 유혹이 우리를 에워싼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습관과 의지를 가진 사람도 유혹에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유혹을 제거한다면 개인이 유혹에 저항할 의지력을 키우기가 훨씬 쉬워진다. 내 주장의 핵심은 환경을 가꾸자는 것이다. 스탠드펌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환경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굳건히 뿌리 내리는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뿌리 내릴 토양이 없다면 당연히 뿌리가 자라날 수 없다. 철학자이자 무정부주의자 신비주의자인 시몬 베유는 자신의 책에서 뿌리 내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는 뿌리 내릴 토양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바로 의례를 통해서 뿌리 내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들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의지를 단련해 절제의 기술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다소 사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제안을 해보겠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문화 전통을 따르는 일이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 정책을 제안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공동체의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한 사회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은 결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존재가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삶이 곧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혁신과 파괴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혁신이나 파괴는 우리 삶의 모든 형식과 한계를 없앨 뿐이다. 삶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요연한 적응력을 갖춘 사람, 혁신적이며 주도적인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언제나 기꺼이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현대사회의 이상형들은 결코 절제나 내려놓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컨설팅 회사 데어디스럽트의 미래학자가 쓴 글을 읽었다. 그는 미래 사회가 요구할 인간 유형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평생 자신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필요한 직업으로 코딩 전문가, 창작자, 경영자, 돌봄 전문가, 사업가, 예술가를 들었다. 어쩌면 돌봄 전문가를 뺀 나머지 직업은 경계를 부수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며 자기 개발을 토대로 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일에는 관심이 적은 직업들이다. 다시 말해 미래 사회의 이상형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청정하는 사람이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며 스타트업을 창업해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사업가이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노는 예술가이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완수하자마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상형에 근접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가 이런 이상에 따를 것을 요구받는다. 평가 면담 자리에서 자기개발 강좌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자기개발 훈련을 통해 이런 이상을 쫓는 길목에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한 나머지 개소리 빙고 놀이를 하기도 한다. 경영자나 컨설턴트가 우리에게 성장과 혁신을 요구하며 떠들어대는 공허한 유행어를 따라 빙고를 외치면서 말이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를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런데 만약 구성원 모두가 이런 예술가로 구성된다면 사회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잃을 것이다. 누구도 사회적 의무를 지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변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사람이 예술가보다는 큐레이터에 가깝다. 통일성 있는 주제로 상설 전시를 기획하고 제멋대로인 예술가에게 틀을 제공한다. 큐레이터 유형은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만들어 구성원이 사회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존의 의례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단기적 이익만을 앞세운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지킨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큐레이터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며 그들의 노력을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나 사업가처럼 살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따지고 보면 예술적 혁신 역시 한계를 밀어붙이고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술 때보다는 틀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큐레이터와 보호자들이 있을 때 더 잘 이루어진다. 미래에는 이런 존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